지금 요런 분들 계시죠. 뭔가 개인회생을 하긴 해야겠는데 채무를 탕감받고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겠는데 이미 사는데 너무 지쳐있고 의욕도 없고 뭐 이제 와서 개인회생까지 알아봐야 되나, 그냥 살던 대로 살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어떻게든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한 번에 전달해드리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 신청하면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진술서입니다. 자기 자필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왜 채무가 발생했는지.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메꾸어 넣다가 결국은 청산당하고 빚졌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시간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돈 빌려서 어디 썼는지 그거 적으시면 돼요. 일기처럼 적으시면 돼요. 빌려서 주식 코인에 썼는지, 생활비에 썼는지, 병원비에 썼는지, 사업하다가 실패했는지, 요거 담담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잘못 적었다고 기각되는 경우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일기처럼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비용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법원에서 예납금 내라고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거든요. 예납금 15만원, 인지대 27,000원, 송달료는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이렇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변호사 주시는 게 아니고 법원 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 최근 채무 사용처를 소명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채무자, 신청한 채무자는 이거는 다 소명해야 됩니다. 법원 보정 권고가 이런 식이거든요. 대출금, 사용 내역서 이거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봐라.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지출한 거 일자에 따라서 도표로 정리해서 어디 썼는지 제출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최근 채무라면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를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역순으로 해서 1년간 빌린 돈이요. 한 번 지출할 때 100만원 이상 지출한 거 어디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금 주식 잔액 얼마 남아있는지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가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증권 계좌는 말 안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다 제출하라고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은행별로, 증권사별로 가지고 있는 계좌 상세 내역 전부 다 제출해라. 이거 제출 안 하면 사건이 진행이 안 됩니다. 증권 계좌 최근 1년 동안 거래 내역하고 잔액 얼마 남아있는지 요거 제출해보라,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물론 남아있는 잔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겠죠. 다섯 번째는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요거 증권사 키움증권 로그인해서 거래 내역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샀다 팔았다 했던 내역 나오잖아요. 요거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 코인 탕진을 7,200만원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전에는 7,200만원이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나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7,200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한 매월 200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무준칙이 개정이 되어서 서울, 수원, 대전, 부산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월 200 이상 변제하라, 이런 거 없고 월급 200만원에서 1인 생계비 135만원 빼고 월 65만원만 변제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단 이런 법원에서도 주식 코인을 이유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은 못하는데 불성실한 채무라는 이유로 변제율을 상승하라, 이런 보정 권고를 내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실무준칙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규정했으니까 반영하라고 말은 못하는데 이런 걸 트집 잡아서 변제율을 더 높이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의 지방법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식 코인 탕진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이 됩니다. 변제금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처분 내역이 있으면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없으면 상관없고요. 원래 없었으면 상관없고 있는데 팔았던 사실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안 물어보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매각 대금이 정당한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같은 게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SK엔카 이런 데 보면 연식에 따라서 중고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적절한 가격에 매각을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매수인이 친인척인데 이상하게 헐값에 팔았다. 그러면 싸게 판 만큼 내가 친인척한테 재산을 증여해준 꼴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팔았다 하더라도 돈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돈 어디 썼는가? 이것도 소명을 해야겠죠. 사업 자금으로 썼든지 생활비로 썼든지 기존 채무를 갚았든지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토토, 도박, 탕진, 유흥, 사치, 사행성 게임 이런 걸로 탕진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일곱 번째, 자영업 폐업한 사람도 조사할 사항이 있거든요. 폐업했으면 폐업 당시에 집기, 시설, 비품이 있었을 거 아니냐, 폐업을 했으면 점포를 임대인한테 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거 아니냐,
그거 어디에 썼나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보라, 이런 보정 권고를 받게 됩니다. 자영업을 폐업하면 이런 집기 시설을 팔고 얼마라도 받는단 말이죠. 요것도 재산 가치니까 어디에 썼나 확인하는 겁니다. 자영업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은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죠. 가게를 뺐으면 보증금 돌려받았을 건데 어디 썼나 확인하는 겁니다. 8번째,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도 확인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취업한 사람들 있죠. 최근에 이직을 했든 최근에 사업자를 폐업하고 남 밑에 취업을 했든 최근에 취업한 경우에 확인하는 게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진술서, 새로 취업한 그 직장에 왜 거기에 입사해 있는가, 입사 경위, 대표와의 관계,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이런 것들을 소명해야 되고, 근무 현황 사진, 원래는 회생위원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이런 게 맞긴 한데 일일이 다 가볼 수가 없다고요. 채무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으로 대체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월급 받았으면 계좌 내역 한번 보자. 재직증명서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죠. 사장이 사인만 해주면 재직증명서가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네이버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사장이 사인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분은 개인 자영업 하다가 나이 먹고 뒤늦게 폐업해서 150만원에 간신히 취업했다. 그 당시 1인 생계비 125만원 빼고 한 달에 25만원, 36개월 변제해서 총 89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액 6,800만원 중에서 89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탕감이죠. 이러면 변제율 13%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생을 할 의욕조차 없고 지쳐 있더라도 어딘가에 취업만 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주식 탕진하고 월급 159에 와도 저렇게 통과하더라.